요즘은 아이가 생기는 것이 오히려 행운이고 선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지요. 그도 그럴 것이 결혼 적정 연령도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난임도 많아지고 아이를 원해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저 역시 다르진 않았어요. 솔직히 어릴 때만 해도 남들보다 먼저 빠르게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인생이라는 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를 배신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바라지는 않잖아요. 그게 바로 제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저는 올해 쉰이라는 나이를 바라보고 있는 중년의 여성이에요. 이제는 반백살이 되었다는 나이에 딱 맞네요. 과거에는 제 나이쯤 되면 이제는 인생을 정리하기도 하고 인생에서 노년기를 보내야 할 시기에 있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기도 하고 또 결혼 정년기도 높아지고 있다 보니 아직은 쌩쌩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 저는 제 나이 42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옛날이면 완전 골드미스를 넘어서 이제는 결혼 자체를 하기 힘든 나이겠구나 하는 인식이 강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도 아니니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느껴지긴 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어린 시절부터 제 꿈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어린 시절에 저는 참 가난했던 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몸소 겪으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엄마와 아빠는 가난한 환경에서도 저를 참 사랑해 주셨던 건 사실이지만, 안타깝게도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를 남긴 게 전부이기도 했어요. 게다가 엄마와 아빠 모두 다 아주 늦은 나이에 정말 소중하게 얻은 자식이 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저를 소중하게 키워주셨던 건 사실이죠. 제가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건 바로 이 이유이기도 해요. 엄마는 어린 시절부터 저를 참 사랑해 주셨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일을 하셔야 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를 외할머니 손에 맡긴 채 키워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엄마의 손길이 참 그리웠기도 하고 또 늘 외로웠던 것 같기도 해요. 친구들만 보더라도 형제 또는 남매나 자매가 있는 아이들이 부러웠고 늘 함께 다니는 것이 부러웠던 건 사실이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부럽기도 하고 서러웠던 저는 어느 날 엄마를 원망하는 듯한 말투와 행동으로 화를 내기도 했어요. 그날은 친구들 모두 함께 나와 놀던 날이었는데, 학교가 끝난 후 늘 만나 놀던 놀이터에서 다들 동생들과 형, 누나, 오빠들을 데리고 나와 같이 놀고 있었죠. 다 같이 놀다 보면 아이들끼리 시비가 붙기도 하고 사이가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날이 딱 그랬죠. 그네를 타고 싶어서 비어있는 그네 자리로 뛰어가 그네에 앉아 타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아주 센 힘으로 저를 미는 것 아니겠어요? 덕분에 저는 그네에서 미끄러지듯 땅에 밀렸고 땅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게 되었어요. 화가 나는 마음에 고개를 휙 돌려 확인을 했는데 범인은 같은 반 친구였더라고요. 야, 너 이게 뭐 하는 거야? 내가 그날 먼저 타고 있었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밀고 그래? 내가 다칠 뻔했잖아. 이 그네는 원래 내가 타기로 되어 있는 그네야. 내 그네를 네가 탔으니까 내가 민 건데 문제 있어? 이게 왜 네 그네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그네 네가 전세 냈어? 이건 모두가 타라고 있는 거지? 너 혼자 타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왜 날 밀어? 이건 분명히 네가 잘못한 거야. 사과해. 내 그네를 네가 탄 건데 내가 왜 사과를 해? 사과는 네가 해야지. 내가 힘쓰게 만들었잖아. 친구는 제 말에 더 화를 크게 냈고 제가 사과를 하라고 하는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사과를 거부하더니 바닥에 넘어져서 앉아있는 저에게 다가와 한 번 더 저를 밀치기 시작했어요. 이에 저도 질 수 없다는 마음으로 친구에게 덤벼들기 시작했고, 그야말로 어린 아이들이 막무가내로 싸우는 몸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했죠. 주변에서는 각자 놀다가 친구와 제가 싸우기 시작하니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어느새 저희 둘이 엉켜서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각자 편을 먹고 응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 누구도 말릴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한 고집 했기 때문에 독하게 밀치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엄청나게 큰 불가항력의 힘으로 저를 밀어내는 걸 느꼈고 그대로 친구에게서 떨어져 나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그 덕에 팔이 다 까지면서 울고 있는데 그런 저에게 화를 내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누구인가 쳐다봤더니 바로 그 친구의 친언니였어요. 야, 너 뭐야? 뭔데 내 동생을 때려? 너 나한테 한번 혼나볼래? 저리 가? 저리 안 가? 언니, 내가 그네 타겠다고 했는데 못하게 하면서 나 밀어가지고 내가 같이 싸우다가 이렇게 됐어. 나 여기 까졌어. 아파. 쟤 혼내줘. 뭐? 어디 봐. 많이 아파? 야, 너 뭐야? 뭔데 내 동생 밀어? 내가 안 밀었어. 제가 먼저 나 밀어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말하려다가 싸운 거야. 왜 나한테 그래? 그리고 언니도 왜 나 또 때려? 언니도 나한테 사과해. 언니 있으면 다야. 그래, 나는 우리 언니 있으면 다야. 어쩔래? 너는 언니도 없고 엄마도 없고 고작 할머니만 있잖아. 할머니가 너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너도 너네 언니 불러오든지. 나도 엄마 아빠 있어. 바빠서 자주 안 보이는 거지. 있다고. 그럼 데리고 와서 증명해봐. 넌 이런 언니도 없지? 오빠도 없지? 흥, 메롱이다. 가자 언니. 그날 저는 친구와 친구 언니의 공세로 완패를 했고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옷을 어린 고사리 손으로 어설프게 털어낸 후 집으로 쓸쓸하게 돌아왔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놀라 뛰어나오셨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친구들과 싸웠다고만 이야기하는 제 말을 듣고는 꼭 안아주시며 달래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할머니의 전화를 받고 놀라서 달려온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껴안았고 저는 그런 엄마를 밀치고 울면서 처음으로 땡깡을 부리면서 화를 냈어요. 아유, 현경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팔꿈치랑 다 까졌잖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 회사 다니는데 걱정시키면서 이렇게 할래? 네가 이러면 엄마 정말 제명에 못 살아. 어디 봐. 더 다친 데는 없고? 이거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나한테 그래? 오늘 학교에서 그네 타는데 친구가 밀어서 하지 말라고 했더니 나 때렸어. 그래서 나도 때렸더니 그 친구 언니가 와서 나한테 뭐라고 하고 나 밀쳤다고. 내 잘못 아니야. 뭐? 그 언니까지 와서 너한테 그렇게 했다고? 누구니? 응? 이름 말해봐. 엄마가 당장 가서 그 언니랑 친구 혼쭐을 내줘야겠다. 응? 누구야? 말해봐. 말하면 뭐? 엄마는 왜 맨날 나랑 같이 안 살아서 내가 엄마 없는 애처럼 만들어? 그리고 왜 동생도 언니도 안 낳아줘서 맨날 이렇게 만들어? 엄마 미워. 아빠도 믿고 다 미워. 앞으로 나 보러 오지도 마. 엄마는 제가 화를 내며 처음으로 악을 쓰듯 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고 저를 한참을 쳐다보다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달래기가 어려웠는지 이내 자리를 뜨셨어요. 그땐 정말 엄마의 마음을 전혀 몰랐지만 아마도 엄마도 제 말에 상처를 받고 꽤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라는 건 이제와 생각을 해보니 분명했어요. 제가 엄마와 다투면서 한 이야기를 뒤에서 조용히 모두 다 들었던 할머니는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난 시점에 조용히 학교에서 온 저에게 간식을 주면서 넌지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영경아,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저번에 싸워서 기분이 상했니? 친구들은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어서 편먹고 싸워. 나도 형제가 많았으면 좋겠어. 편먹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 그랬구나. 그런데 꼭 많아서 행복한 건 절대 아니야. 혼자니까 이렇게 할머니 사랑도 혼자 받고 엄마 아빠 사랑도 독차지하면서 잘 지내잖아. 안 그래? 그래도 엄마 아빠도 바빠서 자주 오지도 못하잖아. 애들이 엄마 아빠 없는 애라고 놀려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그래서 더 싸웠어. 그랬어? 아이고 내 새끼 상처받았겠다.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이 진짜는 아니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그 친구들도 화가 나 순간적으로 한 말이지 진짜라고 생각해서 한 말은 아닐 거야. 시간이 지나니 지금은 또 잘 지내잖아. 그치? 응, 맞아. 지금은 또 언제 싸웠냐는 듯이 잘 지내. 그래도 나도 오빠 언니 동생 중에 뭐든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 할미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보든가 해야겠다. 우리 현경이 동생 만들어주라고. 정말? 그럼 엄마가 할머니 말 들어줄까? 그렇게 사건을 겪고 난 후에 저도 모르게 제 머릿속에는 가족에 대한 욕구, 그리고 복작복작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사는 삶의 모습을 그리면서 동경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충분히 좋은 엄마였던 저희 엄마보다는 일도 하지 않고 늘 제 곁을 지키면서 빈틈없이 행복하게 해주는 엄마가 되고 싶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이유로 결혼도 되도록 일찍 하고 싶었던 건 사실이었는데 인생이라는 게 참 제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기 마련이다 보니 결혼도 늦어졌어요. 그렇게 마흔이 되던 해 남편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남편은 저보다 2살 어린 38살이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성격도 무난하고 친절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좋아하는 것이 저와 잘 맞았고 저처럼 외동이었던 탓이라 그런지 결혼이 늦더라도 아이는 꼭 낳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저희 둘은 좀 더 많은 식구들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고 그래서 서로에게 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마음과 제 마음이 더해져 결국 연애 1년, 결혼 준비 1년으로 제 나이 42살, 그리고 남편 나이 40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할 당시만 해도 제 삶은 무조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그 결혼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라고 느끼게 되는 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실 남들 다 경험하는 시댁 스트레스나 고부 갈등,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문제는 딱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건 늦은 결혼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느꼈죠. 결혼을 하고 난 후 초반에 제가 느낀 시어머니는 정말 완벽하고 친절한 좋은 사람의 표본이었어요. 시골 분이었기 때문에 투박한 건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늘 정이 넘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우리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는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너 같은 복덩이가 굴러 들어오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그 나이에도 시집을 다 오고 내가 너무 고맙다 얘기야. 내가 딸처럼, 아니 딸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늘 잘할게. 요즘은 딸처럼 생각하는 건 신뢰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도 잘해다오. 우리 잘 지내보자. 아, 네, 어머니. 저도 늦게나마 가족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좋아요. 외로웠는데 앞으로 가족들이 더 생겼다고 생각하고 잘 살아볼게요. 시어머니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분명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말끝마다 좀 애매함이 남는 그런 분이었어요. 왜 방금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만 잘 생각하고 곱씹어봐도 고맙고 저를 예뻐해 주는 것 같은 뉘앙스의 말이긴 했지만 그 말 속에 그 나이에 시집을 와줬다는 말이 참 거슬리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나이를 먹고 그냥 살 것이지 굳이 시집을 왔다는 건가 싶은 생각을 하게 했으니까요. 같은 말이라도 한 번 더 꼬아서 듣게 할 만한 이야기를 참 자주 하는 분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시어머니의 애매한 뉘앙스에도 별 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건 사람들 앞에서는 그래도 늘 친절했고 누구보다 저를 아껴준다는 느낌을 아주 많이 풍겨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오죽하면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희 친정엄마도 이야기를 하셨을 정도였으니까요. 예, 모르긴 몰라도 네가 늦게 결혼을 해서 그런가 시댁복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 시어머니 자리 좀 봐라. 아무것도 모르고 순수하셔가지고 참 좋으신 분이잖아. 그래? 근데 난 잘 모르겠어. 뭐 그런데 잘 겪어보진 않았으니 좋은 분이시겠지? 그럼 사람을 처음부터 색안경 끼고 보는 거 아니라고 했어. 앞으로 네가 잘하고 또 잘 지내면 좋은 분이실 거야.
그래야지. 늦게 만난 만큼 열심히 잘하고 감사하면서 잘 지내야겠어. 그렇게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친정 어머니와 나눈 후 앞으로 잘 지낼 것을 다짐하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요. 하지만 이러한 제 마음도 시어머니와 저 단둘만 남겨져 있게 되었을 때 완벽하게 달라지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날 남편은 출근을 했고 저는 집에 남아 집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연락도 없이 방문을 하셨어요. 미리 이야기도 해주지 않은 채 들이닥친 시어머니가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이내 반갑게 맞이를 하면서 인사를 했고 안으로 모시며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오시는데 안 힘드셨어요? 오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뭐라도 준비를 해두었을 텐데요. 그래도 오시니 반갑네요. 앉으셔요. 커피 드릴까요?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자 시어머니는 제 말에 대한 답은 하지도 않고 곧바로 소파에 앉으시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커피는 됐고 너 이리 와서 앉아봐라. 네가 올해 나이가 정확하게 몇이니? 아, 저요? 저 42이에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제 나이를 굳이 한 번 더 짚어서 이야기를 하더니 혀를 차시면서 틀렸다는 표정을 하시며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눈길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쾌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표현을 하기는 애매해서 시어머니를 보며 어색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빤히 보시더니 아주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너는 지금 웃음이 나니?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애는 낳을 수 있고? 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아니 그렇잖아. 너 결혼 전부터 그래. 그때 상견례 때부터 애는 꼭 낳을 거다. 내가 외로워서 애가 많은 게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 그런데 현실적으로 네 나이에 애를 낳고 산다는 게 가능이나 한 건지. 거기다가 네 몸 좀 봐라. 나이살이 찐 거니 아니면 편해서 살이 찐 건지. 어머니, 그래도 요즘 의학도 좋고 제 나이에 아이 낳는 분들도 많아서요.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될 거예요. 걱정해 주시는 말씀 감사하지만 이 부분은 저랑 남편이랑 알아서 잘 할게요. 의학이라는 게 아무리 좋아도 지금 네 몸에 그렇게 살이 찌고 늙어서는 뭐가 되겠냐 이 말이다. 괜한 고집 부리고 내 아들 돈만 축내지 말고 잘 생각해봐라. 내 아들 불쌍하게 만들지 말고. 저는 아직도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던지고 간 그 말이 황당하기도 하고 소름이 돋기도 했어요. 그리고 화도 났죠. 그간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쎄한 느낌을 대놓고 표출을 하시는 건 이번에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순간 상황 판단도 잘 되지 않아서 그 말을 받아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화를 내야 할지 웃으며 말을 해야 할지 답도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주 이상한 표정을 하며 있던 찰나 문이 열리더니 출근을 한다고 했던 남편이 일찍 돌아왔더라고요. 남편이 들어서는 것을 발견한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싹 바뀌더니 다시 웃으면서 다른 사람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우리 아들 왔어. 내가 온다고 말했더니 또 착하게 반찬내고 왔구나. 어머, 우리 며느리가 맛있는 커피도 타주고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네. 며느리하고 시간을 우리 아들이 와서 다 뺏게 생겼네. 뭐야, 나 빼고 둘이서 이렇게 즐겁게 놀고 있던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또 섭섭하지.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면서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끼어들어 이야기를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완전 딴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소름이 돋았고요. 그리고 그날 저는 제대로 깨닫게 됐죠. 시어머니는 제가 아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이 사람에게 빈틈을 보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적어도 시어머니는 100% 믿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기도 하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아주 특이하면서도 기괴한 모습을 보고 난 후 1년이라는 시간이 물 흐르듯 지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임신을 하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결혼 초 시어머니가 했던 그 말이 기분이 상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나이가 있는 건 사실이기도 했고 임신에 대한 부분이 걱정스러웠던 건 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참 예민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젠가 찾아와 줄 것이라고 믿었던 아이는 1년의 시도에도 잘 되지 않았어요. 한 살 한 살이 소중했던 제 입장에서 그대로 지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고 저는 빠르게 병원으로 갔죠. 남편과 함께 가면 좋았겠지만 남편은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저와 함께 아이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 그래도 초반에는 그저 바빠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겼던 것 같아요. 예상은 하시고 계시겠지만 나이도 있고 난소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자연 임신이 될 확률이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에이, 그건 아니죠. 요즘은 누구나 다 형경 씨 같은 나이에도 임신 시도를 하시니까요. 시험관 시술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남편분과 상의 후 내원해 주세요. 저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 그날 저녁 남편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 오늘 어디 다녀왔는 줄 알아? 어디 다녀왔는데? 나 오늘 산부인과 다녀왔어. 임신 때문에 검사 받으러. 당신은 안 간다고 하니까 나부터 받으면 좋잖아. 병원을 왜 갔어? 거기서 뭐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그래서 시험관 시술 고려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당신이랑 상의해보고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상의하는 거야. 너 시험관 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그래도 정부 지원도 받고 이것저것 노력 한번 해볼 만은 하지 않아? 그 돈이면 차라리 집 살 돈에 보태는 게 낫지. 네가 기능이 안 좋아서 임신을 못하는 건데 왜 나한테 고생을 하라고 하고 돈은 돈대로 쓰라고 하냐? 나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당신도 받아봐야 하는 거지. 아니, 너만 안 좋은 게 맞아. 그건 내가 확실히 알아. 나는 검사 안 해도 분명히 정상일 거라고. 당신 웃긴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나 정말 아이 가지고 싶어. 당신도 결혼할 때 분명히 동의한 부분이잖아. 남편은 이상하리만큼 본인은 정상일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하는 발언에 저는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도 아이가 가지고 싶었던 저는 모두 다 내려놓고 솔직히 아이가 가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제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갑자기 짜증을 내며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야, 애가 그렇게 가지고 싶었으면 결혼을 일찍 했었어야지. 마흔 넘어서 결혼을 한 사람이 진짜 욕심도 많다. 뭐? 당신 지금 말이면 다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뭐 틀린 이야기 했나? 자연 임신도 못할 몸이면 솔직히 문제는 여자한테 있는 거 아니야. 너를 돌아봐 너를. 나한테 돈이니 내 몸이니 검사하자고 하지 말고. 남편의 말에 서운함이 밀려오면서 저는 상처를 받았고 울컥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해? 당신이 그러고도 남편이야? 나 정말 서운하고 실망했어. 남편은 이런 말을 하는 제 모습조차 짜증이 나 못 견디겠다는 표정과 말투로 돌아서더니 조용히 혼잣말을 했는데 하필 그 이야기가 저에게 아주 명확하게 들려버렸어요. 어휴, 청승이야. 너는 그냥 애만 잘 가지더만. 뭐? 당신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 남편과의 다툼 끝에 화보다는 마지막 말에 꽂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누가 애를 잘 가졌다는 것인지 머릿속에서는 온통 궁금증만 담겼어요. 하지만 끝내 이야기를 해줄 리도 없었기 때문에 상황은 그대로 넘어가게 되었죠. 남편은 그날부터 당연히 지금까지 임신을 위한 준비에 전혀 동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 몸이 문제라며 임신을 하고 싶으면 저부터 살을 빼라고 윽박지르며 화를 내며 저를 무시했어요.
그렇게 서러운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임신에 대한 간절함은 오직 저에게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참 허무하더라고요. 남편의 이런 행동은 결국 저 역시 남편에게 마음이 떠나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에 지치는 건 당연했고 하루하루가 정말 무의미하게 지나갔어요. 당연히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다 저는 신경도 쓰지 않는 듯 보였고 저 역시 그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해가면서 관계 유지를 할 마음도 없었고요. 더는 그들의 막말을 일부러 듣고 상처받으며 지낼 이유가 없었고 저 또한 할 말을 하면서 그렇게 남 아닌 남처럼 지내는 나날이 지속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확실하게 시댁 식구들의 진심을 알게 되고 무엇보다 저에게 숨기고 있는 무언가로 인해 배신을 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면서 저는 완벽하게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복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날 역시 별 다를 게 없는 하루였는데 평소에는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닌 이상에는 연락을 잘하지 않았던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겠지만 친정에서 뜬금없이 연락이 오면 무슨 큰일이 난 건 아닐까. 전화 벨소리만 봐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 역시 그랬죠. 놀란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전화하니까 너무 불안하잖아. 뭔 일 난 거야? 응, 그런 거 아니야. 근데 큰일이 난 건 맞는 것 같다. 응? 무슨 일인데? 엄마 어디 아파? 아빠 어디 다쳤어? 아니면 뭐 사고 났어? 얘는 내가 무슨 전화하면 무슨 사고 날 때만 하는 사람이니? 그런 큰일 아니고 이 집에서 오래 산 보람이 있더라고. 우리 집 재개발 확정되었대. 집값 확 올랐어. 뭐? 어머, 진짜? 엄마, 세상에 되네 마네 하더니 정말 됐구나. 엄마 축하해. 엄마 말년에 꽃 피운다고 하더니 정말 고생 다 했다. 친정 엄마의 전화를 받고 난 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는데 오히려 좋은 소식으로 전화가 오니 저 또한 기분이 좋아서 덩달아 신이 났어요. 그렇게 열심히 부모님 두 분이 평생 열심히 일해도 얻지 못했던 돈을 재개발 결정 한 번으로 큰 돈을 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부모님도 고생을 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기쁨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 순간 가장 행복했을 사람은 제가 아닌 엄마였을 거예요. 엄마는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유, 이제 우리 딸한테도 든든한 친정이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고생 다 했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지내. 알았지? 엄마, 무슨. 나도 돈 벌고 남편도 있는데 엄마 돈은 엄마가 쓰는 거지. 난 괜찮아. 엄마, 아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요. 난 그걸로 충분해. 알지? 너는 모르지? 어렸을 때 말이야. 엄마 아빠는 왜 같이 살지도 않고 동생도 안 낳아주고 그러냐고 화를 내고 투정 부렸던 너 말이야. 그게 엄마는 그렇게 마음에 걸리고 미안했는지 모른다. 그런데도 제대로 된 거 하나 해주지 못하고 살아서 마음에 걸렸는데 엄마는 이렇게 되고 나니까 네 생각만 나고 그래. 에이, 엄마. 근데 내가 어릴 때 못 모르고 한 소리를 왜 담아두고 살고 그래. 그거 다 옛날 이야기이고 지금은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이제 엄마 아빠만 생각해요. 엄마의 말에 저 또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저도 오랜만에 밝게 웃으면서 행복했던 날이었어요. 제가 지금 시댁 사람들과 어떤 상태로 지내는지 꿈에도 모르는 엄마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미안하고 눈물이 났던 것 같았고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하고 기뻐하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평소에는 저를 무시하지 못해 안달이 났었고 제가 하는 건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언제 그랬냐는 듯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여보, 피곤하지? 내가 오늘 일찍 퇴근해서 밥 차리고 설거지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했네? 밥 다 먹고 설거지는 내가 할게. 당신은 하지 마라. 갑자기 왜 이래?
하던 대로 해. 적응 안 돼. 내가 뭘. 그동안 당신한테 제대로 못해준 게 미안해서 지금이라도 잘해주려고 하는 건데. 너는 받기만 해. 남편의 변화에 적응이 되기도 전에 시어머니 역시 다른 사람처럼 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적응이 안 될 수밖에 없었죠. 예, 형경아, 요즘 날이 너무 더운데 기력 안세하게 몸보신은 하고 다니니? 내가 전복죽을 좀 끓여왔는데 이것 좀 먹으면서 기력도 차리고 좀 해. 임신하고 싶다며 그럼 몸 건강하게 유지 잘해야지. 결혼을 하고 정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받아본 터라 처음 받아보는 대접에 낯설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지만 이런 변화가 솔직히 싫은 건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저를 제대로 봐주면서 진정한 가족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대로만 간다면 제 결혼 생활도 앞으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는 결국 제 소망에 불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을 비롯한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유 없는 친절을 베풀게 된 것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요. 그날 역시 저에게 친절해진 시댁 식구들로 인해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던 날이었는데요. 집 청소를 하려고 작은 방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재앙은 시작되었어요. 매우 늦은 밤이었기에 연락이 올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알림이 울렸고 잠을 자는 남편을 대신해 알림을 발견한 저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홀리듯 남편의 전화에 손이 갔고 그대로 알림을 누르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손가락은 남편의 판도라의 상자를 모두 다 열어버리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알림은 낯선 여자로부터 온 메시지였는데 이미 아주 많이 다수의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에 따르면 남편은 이미 1년 넘게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며 살림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 여자는 임신을 해 이번 달 내 아이를 낳을 예정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갑작스럽게 확인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는 진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사안이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을 벌벌 떨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잠깐 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고친 후 얼른 제대로 된 복수를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지요. 그래. 이제 퍼즐이 다 맞춰진다. 왜 그렇게 나한테 잘해줬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태도를 바꿔가면서 내 비위를 맞추려고 했는지, 원인은 다 여기 있었던 거네? 남편의 판도라 상자를 모두 다 확인하게 된 저는 더 이상 행복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불행하지도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제대로 속인 남편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해줄 생각만 가득했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참으며 보내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마침 저에게 복수의 기회를 주려고 하듯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둘이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저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싶어 이상함을 느끼긴 했지만 시어머니의 부름에 응하고 시댁으로 갔고 시어머니는 제가 오자마자 눈치를 살짝 한번 보더니 이내 한숨을 푹 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뭐 큰일 나셨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그러니 티가 나냐? 아유, 애미야, 사실은 정말 미안한데 집에 급한 일이 좀 생겼다. 그래서 말인데 네 친정에서 혹시 1억만 좀 빌려다 줄 수 있니?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촉이 딱 왔어요. 마치 시댁에 큰일이 난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하니 우습더라고요. 이미 저는 왜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꺼내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이미 판도라 상자를 통해 확인한 바 대로라면 남편의 상간녀는 다음 주가 출산 예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시어머니 역시 그때를 대비해 돈이 필요한 듯 보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요? 어머니 급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빌려올게요. 저희 집 제 말이라면 다 해주시잖아요. 시댁이 어렵다는 당연히 며느리인 제가 나서야죠.
제가 이렇게 답을 하니 시어머니는 안심이 되었는지 고맙다는 말을 하며 제 손을 꼭 잡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돈을 주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돈을 바로 줄 듯 말 듯 하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초조하게 만든 후 드디어 일주일 뒤 상간녀가 출산을 하는 당일까지 돈을 주는 것을 미뤘어요. 제가 직접 상간녀가 출산을 하는 병원으로 가서 병원 전체를 뒤집어 놓고 기하말 복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 등장과 함께 제가 준비한 완벽한 복수에 남편 놈은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그 덕에 쓰러졌지만 저는 오히려 그들의 반응을 보니 더 통쾌한 마음이 들어서 속이 다 시원했네요. 드디어 상간녀가 출산을 한다고 했던 그 날이 되었고 저는 남편의 휴대전화로 모든 일정을 다 파악해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상간녀가 어떤 병원을 다니고 출산을 할 예정인지도 모두 다 파악을 해뒀고 그곳으로 시간을 맞춰 저 역시 출발을 했어요. 남편의 아이를 출산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제가 친히 발걸음을 해서 축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막상 병원이 어디인지 확인을 하고 도착한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상간녀가 출산을 하게 된 병원은 제가 난임을 치료하려 다녔던 그 병원과 일치했거든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임신 시도를 하면서 수도 없이 드나들었던 이 산부인과에서 상간녀가 출산을 한다고 하니 화가 나 견딜 수 없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임신을 하게 된 그 순간부터 남편과 상간녀는 마치 부부처럼 함께 이곳을 드나들면서 정기 검진을 받아왔을 테죠.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제가 그렇게 임신을 위해서 병원을 함께 가달라고 할 때는 철저히 무시를 하고 짜증을 내더니 그 상간녀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는 발걸음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니 화가 나고 배신감이 몰려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뭐 어쩌면 제가 병원을 가자고 조를 때부터 이미 그 상간녀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으니 그렇게 당당하게 제 문제라고 치부를 하며 임신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이든 배신감이 드는 건 당연했고 이런 상황들까지 모두 다 생각을 해보니 그동안은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던 남편의 모든 행동들이 마치 퍼즐처럼 하나씩 다 끼워 맞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론의 끝에는 저를 배신한 이들을 가만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고요. 게다가 더 황당한 건 저에게 1억을 빌려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던 시어머니였죠. 설마 했는데 시어머니 역시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저를 배신하고 있었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포인트였기도 하고요. 발걸음은 병원으로 향하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복잡하게 생각들이 얽히다가 하나둘 타임라인에 맞춰서 순서가 되었고 저는 빠르게 산부인과로 들어갔어요. 꽤 규모가 있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산모 대기실에는 현재 출산을 준비 중인 산모 이름 중 가운데만 가려져서 계속해서 떠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남편과 시어머니를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마치 본처의 첫 출산을 응원하는 것처럼 시어머니와 남편은 손을 모은 채 출산 소식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기도 하고 기가 차 말이 안 나오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더는 두고 보고 싶지 않았던 저는 빠르게 걸음을 옮겼고 기도하듯 초조하게 앉아있는 그들 앞으로 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걸었어요. 당신 여기서 뭐해? 어머, 어머니는 여기서 지금 뭐 하세요? 설마 저 산부인과 진료 오는 거 알고 다 와 계신 건 아닐 테고. 무슨 일이세요, 다들? 제 천연덕스러운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듯한 표정을 보이더니 이내 다시 평정심을 찾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 여기 무슨 일이야? 당신 보러 온 거 아니야. 그래? 그럼 여기서 뭐해? 당신이 여기 올 일이 뭐가 있어? 아, 혹시 그 상간녀가 오늘 애 낳는 날이야? 그래서 네 자식 나오기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어머니는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어머니도 그렇게 기다리시던 손주 기다리시나 보다. 그렇죠? 뭐야? 너 우리 뒤 밟았니? 진짜 가재가재 하는구나. 어머, 이제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제가 여기 어떻게 알고 왔을지 제가 알면 안 되는 일 아닌가요?
이렇게 된 이상 뭘 숨겨? 내가 널 모르니? 너 분명히 다 알고 와서 지금 능청 떨고 있는 거잖아. 그래, 내 손주 기다리러 왔다. 너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애를 쟤는 한 번에 가졌다고 하는데 그 소중한 손주 보러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어쩌면 쟤가 이제 내 며느리가 될지 어떻게 알아? 너보다 어리고 애도 잘 낳고 안 그러니? 그렇지 뭐. 당신하고 나하고는 안 되는 게 참 많은데 쟤랑은 다 되더라고. 우린 인연이 아닐 걸지도 몰라. 그것도 그런데 지금 우리 좀 중요하거든. 당신이랑 이런 이야기 할 시간이 없어. 나중에 이야기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주 당당하게 다른 내연녀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상간녀가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밝히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미 아이까지 임신해 출산을 하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중요한 시기이니 저는 좀 빠지라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어쩔 줄 모르며 당황을 하거나 저에게 사과를 하면서 납작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을 하는 두 사람을 보니까 정말 일말의 미련도 사라지면서 오만정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더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여지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저는 밝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좀 빠져있으라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래, 중요한 순간이지. 생명이 하나 태어나는데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축하하려고 이렇게 왔잖아요. 왜 저를 빼세요? 당신도 아이도 축하하고 당신 임신도 축하하고 그리고 당신 회사 출산 소식도 같이 알리려고 열심히 왔는데 어머니, 저도 같이 축하해요. 제 말에 관심도 없다는 듯 다시 앉아서 손을 모으던 남편은 귀를 의심하듯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이제야 저랑 대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 보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정신없다고 했잖아. 왜 쓸데없는 협박을 하고 그래? 그래, 너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니?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관심 안 준다고 그런 말을 하면 돼? 너는 정말 낄 때 안 낄 때 모르고 끼어드는 거 여전하다 여전해. 저는 그 말을 듣고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병원 전체가 울리도록 큰 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요? 맞아. 그래요. 상간녀가 낳은 애를 본인 손주로 잘 키우면서 그리고 상간녀를 본처로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된 이상 제가 뭐라든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으신 거죠, 두 분? 저는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기회를 주려고 온 건데 그럼 뭐 대답은 들은 걸로 하고 가볼게요. 상간녀 있지? 순산하고 꼭 건강하게 태어나라고 해줘. 그 여자도 나한테 줘야 할 게 많으니까. 저는 사람들이 모두 다 알게 되든 상관없다는 듯이 모든 이야기를 크게 해버렸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런 제 모습에 당황을 한 듯 바라보더니 이내 나가버리는 저를 잡지도 않더라고요. 끝까지 자기들이 잘났다고 구는 저 두 사람의 행동을 보니 저 역시 오기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제대로 된 복수를 해서 확실하게 갚아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제가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바로 남편 회사에 정식으로 진정을 넣는 일이었죠. 남편의 바람 상대는 함께 회사를 다니던 직장 동료였거든요. 그렇기에 회사 차원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결국 그로 인해서 가정 파탄까지 되었음을 정확하게 진정을 내면서 회사에도 도의적 책임을 물었어요. 사실 이렇게 진정을 한다고 해서 회사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없다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정을 넣는 건 회사 내 두 사람의 부정한 행위가 퍼지길 바라는 의도였어요. 명예훼손을 당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알리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었죠. 이것으로는 모자라서 저는 1인 시위를 시작했어요. 회사 앞에 남편과 상간녀라고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지웠지만 저를 아내로 아는 사람들은 많았고 그렇기에 누가 봐도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라는 걸 유추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아 시위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 회사에는 정말 순식간에 소문이 퍼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억울하니 다음 타겟은 상간녀로 잡았어요. 배우자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바람을 피우고 심지어 임신까지 해 본처인 제 자리까지 꿰어차면서 본인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얻으려고 한 사실이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상간소송 제기를 했는데 출산 중이라 그런지 소장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히 증거를 차근차근 모으고 출산 사실까지 모두 함께 담아서 상간녀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상간녀의 부모님은 그동안 딸이 바빠서 집에 오지 못하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고 지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두 분 따님만 아니었다면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딸을 아세요? 딸의 지인이라면 굳이 저희를 찾아오실 이유가 없는데요. 네, 따님을 아는데요. 솔직히 좋은 사이는 아닙니다. 제가 따님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알아야 하신다고 생각해 이렇게 직접 알리러 왔습니다. 제가 드린 이 자료 잘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애기 탓 무슨... 세상에? 그럼 지금 제 딸이 유부남이랑 바람이 나서 애까지 낳았단 말씀이세요? 네. 그동안 어떻게 숨겼는진 모르겠지만 얼마 전 출산도 했습니다. 알고 계셔야죠. 곧 사위가 생기실지도 모르는데요. 가정은 깼지만 그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부디 잘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아, 그리고 앞으로 따님이 새로운 결혼을 하든 뭘 하든 상간녀라는 꼬리표는 꼭 따라다니게 해드릴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마지막 복수예요. 이해하시죠? 제가 준 증거들을 본 후 상간녀의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았고 심지어 유부남과 바람이나 출산까지 했다는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해보였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상간녀 본인을 포함해서 가족의 눈에서 피눈물이 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아마 아이를 낳고 퇴원을 하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한 번은 저를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는 당연히 이혼 소송부터 시작했어요. 또 시어머니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었는데 마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남편에게 복수를 하고 상간녀 복수를 하면서 결국 남편이 회사도 그만두고 또 시어머니가 평생을 사시던 동네에 소문이 다 퍼지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복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남들의 평판이 중요한 시어머니에게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복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상간녀는 출산 후 회복을 했고 부모님과 연락이 닿았는지 저에게 바로 연락을 해왔어요. 여보세요? 이제 몸이 좀 회복되었나 봐. 당신 지금 무슨 짓 한 줄 알아? 내가 당신 가만히 안 둬, 알았어? 어머, 너 생각보다 아주 뻔뻔하구나. 애를 낳고 당당하게 나한테 연락까지 할 정도라니?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죠? 애엄마고 제가 본처가 되면 상간녀도 아닌 셈인데. 근데 좀 너무하셨더라고요. 저희 부모님한테 다 말하고 저를 불효녀 만드셨던데. 임신도 못하고 나이도 많고 본인 늙은 탓을 왜 저한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뭐? 너 아직 정신 덜 차렸구나. 말이면 다인 줄 아는 거 보니 너는 뭐 평생 젊을 것 같니? 네가 이러니까 내가 널 그냥 안 두는 거야. 너 퇴사하고 이직한다며. 어디 한번 해봐.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을 한 여자인 척 할 거지? 해봐. 내가 절대 못하게 해줄게.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네가 어떤 여자인지 꼭 교묘하게 알릴 테니까. 이건 협박 아니야? 당신 이러는 거 범죄야. 범죄? 범죄는 니네가 했지 내가 했니? 나는 너네처럼 불법적으로 안 해.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보라고. 정말 하나 안 하나. 그리고 상간소송도 잘 방어해서 위자료 제때 보내고. 끝낸다. 상간녀는 처음에 의기양양하게 전화를 했다가 독이 잔뜩 올라 무섭게 말을 하는 저와 대화를 하더니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빠르게 전화를 끊고 연락을 더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앞으로도 그 시댁 식구들과 상간녀를 위해 평생 고통을 받도록 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제 복수는 끝이 났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한 잘못을 반성하고 생각하면서 지내게 되겠지요. 전 남편과 이혼 소송을 통해서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까지 받아낸 후 완벽하게 남이 되었어요. 전 남편은 제가 회사에 진정을 넣고 시위를 하면서 끊임없이 부정 행위를 한 사실을 알린 덕인지 회사에서 더는 견디지 못하고 곧바로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좋게 말해서 잦은 퇴사지만 솔직히 잘린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본인이 한 행동이 있으니 이 정도는 당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 미안하지도 않고 쌤통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전 시어머니 역시 주변 소문으로 인해서 동네 슈퍼도 마음대로 못 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끙끙 앓으시다가 병원 응급실까지 가셨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을 가도 괜찮은지 와보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창피해서 부를 사람도 없던 터라 퇴원한 후 큰 맘을 먹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사를 간다고 해서 제가 소문을 안 낼 것 같으신가 봐요. 제가 따라다니면서 꼭 고통받게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상간녀는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전 남편과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웃긴 건 아이도 책임지지 않고 전 남편에게 떠맡긴 채 어디론가 떠난 것 같대요. 아마 제가 한 협박이 무서워 그랬는지도 모르죠. 전 남편은 아이만 덩그러니 남긴 채 도망간 상간녀와 제가 보낸 이혼 소장으로 인해 한동안은 정신이 나가 지내던 중 지금은 혼자서 육아를 하면서 정신없이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파산 직전이고 생활이 어려워지니 저에게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잘 지내? 네가 바라는 대로 나 완전 쪽박 찼다. 회사도 못 다니고 그 여자랑도 헤어지고. 내가 궁금한 부분들은 아니었는데 알아서 다 이야기해주네. 그래도 그렇게 원하던 당신 자식 데리고 사니 행복하지 뭐. 잘 지내 그러면. 혼자 데리고 살려니 죽을 맛이야. 내가 일을 못하니 애 키우는데 파산 직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인데 정말 양심이 없긴 하지만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미친 거 아니야?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가 나오니? 내가 또 너 악착같이 따라다니면서 고통받게 하는 거 당하고 싶지 않으면 좋은 말 할 때 연락하지 마. 알았네? 전 남편은 철판을 깔았는지 생활이 어렵다며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어림도 없죠. 양심이 얼마나 없으면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할까 싶기도 했고요. 어떻게 자기가 바람이나 나온 자식을 키우는데 도움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주 단칼에 거절을 하고 난 후 지금은 차단을 했어요. 그 후 저는 이혼을 하고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동안은 아이에 대한 집착과 스트레스로 하루하루를 보낸 것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작은 카페를 하나 운영하면서 한적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가끔은 제 사연을 모두 다 아는 사람들이 아이를 끝내 낳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를 하지 않냐는 질문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여유롭게 웃으면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 아이가 태어났다면 저 집에서 얼마나 괴롭고 행복하지 않은 생활을 했을지 상상도 안 가니까요. 앞으로는 결혼 생각이 없냐고요? 그럴 리가요. 저를 정말 좋아해주는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언제라도 다시 행복해질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